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2024학년도 중등 임용고시 일본어 경기도교육청의 합격자, 이고 오늘 그 합격 수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저의 오늘 합격 수기의 목차를 보시면 합격자 소개랑 제가 과목을 준비했던 과정, 그 다음에 나만의 합격 비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봤던 참고 서적 안내로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소개입니다. 저는 서울 소재에 있는 4년제 대학 1월문학과를 졸업하게 하였고, 근데 대신에 저는 교직 이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 후에는 일반 사기업에서 재직을 했던 경력이 한 4년 정도 있었고, 뭐 시간 강사나 기간제 같은 교육 경력은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또 교사의 또 꿈을 또 꾸기 위해서 그 서울 소재 대학의 그 교육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요번에 졸업과 동시에 바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초수이면서 대학원을 병행한 합격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부 재학 중에 약 1년 동안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교환유학생 자격으로 체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JLPT 일본어 능력시험 N1에 140점 정도를 한 3번 정도 응시해서 합격을 하였고, JPT도 855점에서 860점 사이를 계속 꾸준하게 맞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학부 졸업과 동시에 저는 JLPT N1을 딱 처음을 취득했기 때문에 약간 학부 졸업을 하면서 일본어 그 실력을 좀 정점을 좀 찍어놓은 상태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 전공에서 일본 문학이나 일본 어학, 문법, 문화 과정을 조금 열심히 들었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일본어 임용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할 때도 그 학부에서 배웠던 내용이 저한테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학부 때 열심히 했던 그 기억과 그 성적이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직 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어 교육로는 교직 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입학 전까지 완전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던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일본어 임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2022년 1년입니다. 조금 더 그 전년도인데 같은 대학원을 다니던 그 동료로부터 좀 미리 임용을 할 거면 미리 1년 전부터 인강을 좀 미리 들어보는 건 어떠라는 그런 추천을 받아서 저희 그 전공 희소 일본어 6개월 강의를 이론 강의를 6개월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교육학도 6개월 정도 미리 인강으로 좀 미리 수강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직강으로 통해서 임용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물론 임용 그 직강은 주간에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교육대학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서 주간에는 이 노량진에서 생활을 하고 야간에는 교육대학원을 가는 이런 생활을 1년 동안 해왔습니다. 저의 점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2024학년도 경기도 교육청 중등학교 일본어 점수 1차를 교육학 14.67, 전공 52점을 취득을 해서 합계를 66.67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컷보다는 8.67점을 얻었고 24명 중에 아마 그래도 조금 상위권 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1차 컷을 조금 높게 받아놔서 2차에 대한 부담감은 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의 점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현이 27.7, 그 다음에 나눔이 28.33, 개별 면접이 38.4 해서 2차를 조금 잘 봤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분들, 합격하신 분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괜찮게 2차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사실 좀 안타까웠던 거는 1차에 교육학을 좀 더 점수를 잘 받았으면은 높은 석차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합격하게 되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총 합계 161.1점 해서 최종 합격선 151.93, 컷 플러스 9.17 해서 15명 중에 제가 4등에 합격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과목별 준비 과정입니다. 1차 교육학인데요. 교육학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도 방대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자주 반복하고 꾸준히 매일매일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 다 아시죠? 과목 4개인데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교육행정 이것만큼은 반드시 버리지 않고 꾸준히 매주 학습하기를 정말 권장드립니다. 교육학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도 딱 한 문제 논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는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정도들은 꼭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학은 다들 아시다시피 논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60분 안에 읽고 빠르게 써내야 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자신만의 틀을 만들어서 이런 특히 모의고사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써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교육부 혹은 교육청에서 배부하는 현장의 그런 교육 정책이나 다양한 교육 활동 같은 뉴스 같은 것들을 학원에 직강으로 오게 되면은 자료도 주시고 아니면 좀 직강으로 통해서 오기 어렵다고 하신다면은 이런 교육 관련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서 현재 교육 그런 정책이나 동향을 좀 파악하는 뉴스에도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는 저는 처음에 이 일본어 준비 과정에서 어떤 것을 처음에 둘까를 좀 고민했는데 독해력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보셨다시피 독해력이 부족하면 이런 제한 시간 내에 지문을 읽고 어떤 원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하신 거 보니까 지문이 너무 길어서 그 지문 읽는 데 시간을 많이 소요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JPT 85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어학 실력과 빠르게 읽어내는 독해력을 반드시 우선으로 요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번만 보고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임용 준비하시는 기간 중간에 이런 어학 시험은 주말에 있기 때문에 JLPT나 JPT가 이렇게 날짜가 꼭 뜨면은 주기적으로 응시를 해서 점수를 얻는 것을 목적을 두지 마시고 어떤 제한 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를 읽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임용 시험 보는 중간에 한 4번, 3번 정도는 계속 시험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떤 상황에 자신을 계속 넣어서 그런 자주 노출시켜서 그다음에 이런 긴장감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하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직강을 나왔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매주 단어를 시험을 내주시는데 이렇게 매주 단어 300개 이상 정도는 꼭 암기를 했습니다. 직강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단어 암기를 이렇게 하시니까 시험을 계속 보시는데 인강에 들으시더라도 이렇게 꼭 뒤에서 제가 안내해줄 서적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시면서 단어는 꼭 암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답안을 작성할 때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한국어로 문장을 머릿속에 하고 이거를 일본어로 바꾸는 과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되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답안 작성할 때. 그래서 꼭 일본어로 바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거의 일본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장을 한번 써보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번역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어로 꼭 문장을 만들어보는 바로 직역을 하는 어떤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일본어 교육론과 교육 과정입니다. 저는 일단 일본어 교육론 지식이 조금 전무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에서 배운 어떤 강의에서 배운 내용과 저희 희소 전공 일본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보시는 빨간 책 다 아시죠? 추가적인 개념서, 빨간 책과 그다음 추가적인 개념서를
기본 지식으로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많이 정리했고 요 두 가지의 책을 통해서 저만의 단거나 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면은 더 많은 개념서가 많기 때문에 그 개념서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추려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A4에다가 백지로 많이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많이 나온 교육론 같은 경우는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 이제 일본어 교사가 됐을 때 이걸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시면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특히 일본어를 꼼꼼하게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시험부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적용되었고 아마 다음 시험부터는 본격 완전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2022 개정 교육 과정 일본어를 꼼꼼하게 학습을 할 것을 권장드리고 이미 저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미 며칠 전에 지금 평가 계획을 냈는데 이미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평가를 계획을 세웠고 수업도 역시 그에 기반으로 해서 짜고 구성했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꼭 보고 학습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어학입니다. 일본 어학 같은 경우는 참 암기해야 될 과목 부분이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먼저 음성이나 어학적인 부분에 이해를 하시고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외우시되 한 번에 많은 양을 외운다기보다는 좀 격가지를 치는 느낌으로 해서 학습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하되 혼자 또 하시면은 너무 힘들고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암기를 하실 때 스터디를 적극 활용을 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물어보고 답하는 형식의 어떤 그런 쪽지 시험 같은 어떤 쪽지를 뽑아서 이 답에 대해서 서로 답하고 물어보는 형식의 어떤 학습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본 어학은 특히 많죠. 문자, 음성, 표기, 어휘 등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또 다 알아야 되고 또 다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스터디 학습하실 때 혼자 일단 뭐 예를 들면 스터디원이 4명, 3명이 다 한다고 하면은 어떤 분은 음성, 어떤 분은 문자, 어떤 분은 표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량을 나눠서 공부를 해서 이걸 이제 다른 구성원들에게 공유를 할 때 그냥 이거 정리해 왔으니까 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설명해주고 그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답하는 어떤 문답 형식의 스터디를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부는 꼭 어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부는 다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일본어를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시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으로 써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문학입니다. 문학은 저희가 일본 문학은 거의 일본 문학사를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문학사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대 구분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각 시대별로 예를 들면 상대, 중고, 중세, 근세 이런 식으로 시대별 중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작가, 유명한 작품, 특징, 장르별로 쭉 정리를 꼭 하셔서 반드시 구조화하는 해서 이거를 바로바로 인출할 수 있도록 백지 인출, 백지 정리를 하실 것을 꼭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되게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이런 거는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특히 일본인 고등학생들 입시용으로 대입 입시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일본 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런 것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공부하다가 조금 어렵거나 힘들 때 이걸 많이 보면서 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많이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일본어 임용에서는 문학 작품의 어떤 작가 작품 특징 같은 것을 쓰기 때문에 그 작품의 카키다시 이 모두 부분을 딱 보거나 그 작품의 어떤 내용 일부분을 보고 그 답안을 쓰기 때문에 스터디를 학습하실 때 이런 모두 부분을 발췌해서 이걸 시대별 분량으로 나누고 제비뽑기 하는 형식으로 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또 문학사니까 역사니까 일본 역사의 어떤 대표적인 사건들하고도 연관시켜가지고 어떤 격까지 치고 꼬리 치는 형식의 연관시켜서 암기를 또 하신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문학은 매년 무조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버리면은 정말 손해입니다. 네. 공부하신 분들은 이 2점에서 4점, 많으면 6점까지는 다 받고 가시는데 문학을 아예 공부 안 하시면은 마이너스 6점, 4점 이렇게 크게 점수를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화입니다.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요 몇 년 동안 조금 배운 내용보다는 지엽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서 많이 당황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교 현장에 가면 이 문화 부분은 꼭 항상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문화 내용은 교수님 기본서에도 있기 때문에 그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하시되 또 시중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금 아직은 2015 교육과정으로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과서에 나와 있는 문화 요소 정도는 필수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거는 꼭 지금 임용 공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지 그런 설명도 많이 해줄 수 있고 영상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평소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하다가 힘들고 쉴 때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일본 문화 관련된 매체, 애니 드라마나 뉴스, 야후재팬이나 어떤 그런 아사히 신문 같은 데 나오는 뉴스에 좀 많이 관심 기울이고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 대중적인 매체 요소 같은 것도 조금 찾아보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왔습니다. 공부로 잠시 지쳐서 조금 힘들 동안에도 그냥 어떤 애니나 드라마 보지 마시고 일본 문화 관련된 거, 뭐 귀멸의 칼날에 나왔던 그런 내용도 있다시피 관련된 애니나 드라마를 볼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 학습 수강하시는 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문제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면 어차피 남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아는 문제에 집중을 해서 그 문제에 그 득점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다음 문법입니다. 문법은 가장 어려우시죠. 문법은 사실 절대 우리가 외우는 과목이 아닌 것을 먼저 밝혀드리고 반드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 수업도 열심히 들었지만 문법 카테고리 사항 중에 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핸드북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핸드북을 가지고 달달달 다 외워서 어떤 학습했다기보다는 약간 사전처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수동형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핸드북에 있는 수동의 부분에 들어가서 이것을 한번 쭉 읽어보고 내 스스로 한번 정리도 해보는 형식의 그런 형식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하나의 문법 사항에 대해서 그냥 스스로 한번 생각 먼저 해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문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로 일본인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해가 안 되면 이 일본어로 적혀진 문장을 한국어로 좀 많이 바꿔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꼭 혼자 고민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해결이 됐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해결이 안 되면 교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강 오시는 분들은 교수님 만났을 때 반드시 그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어떤 문법 질문 사항들을 꼭 물어보고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강으로 들으시면 이메일로라도 통해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교수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꼭 물어보셔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저는 꼭 한국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고 이해를 하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터디 학습을 할 때 자신이 공부한 문법 사항을 저 혼자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스터디원들에게 좀 설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렇게 남한테 설명을 많이 해주다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저도 되게 잘 이해가 되고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잘 되고 그걸 듣는 구성원도 되게 이해가 잘 된다고 어떤 얘기를 들어서 아무래도 그런 학습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법은 이 짧은 기간 내에 오르는 과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문법은 항상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하다못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한 번 공부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2차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2차 준비를 1차 바로 끝나고 결과 여부 상관없이 바로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차 같은 경우에는 1차 발표를 하고 길어야 5주, 짧으면 4주, 4주 이내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1차 시험 끝나고 바로 뭐 카페라든지 뭐 개인적으로 아신 게 있으면은 반드시 스터디를 하셔서 공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차 발표 후에는 시간이 되게 부족합니다. 대략 5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업 실현은 공부를 할 때는 스터디를 할 때는 시중 교과서에 있는 바탕으로 해서 모든 그 나와 있는 교과서를 하시지 마시고 하나 제대로 된 걸 골라서 그 안에 있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쭉 정리를 하신 다음에 스터디원들하고 함께 그 내용을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2차 직강을 나오신다면은 그 수업 내용 교수님이 그 2차에서 다루시는 가지고 오시는 그 2차 수업 내용을 스터디원들하고도 다시 한 번 더 실현을 해봤습니다. 그 스터디에서 예를 들면 제가 학원에서 한번 수업 실현 연습을 한 것을 다시 그 다음 날이라든지 그 다다음 날에 스터디원들하고 모여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스터디에서 해보면서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 수업 실현을 했을 때 자신의 어떤 버릇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어떤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을 교수님이 보는 관점과 스터디원들이 보는 관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수업 실현하는 것보다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또 저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수업 나눔 또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업 실현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자리로 내려와서 나눔을 바로 연속으로 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 면접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 시책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어떤 책을 하나 구입을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시책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원하는 어떤 시책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를 뽑기 때문에 한국어 뽑기 때문에 그걸 꼭 숙지하셔야 되고 좀 어려웠던 부분은 저희가 일본어로 면접을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시책 내용들을 다 일본어로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터디원들하고 잘 분량을 나누어서 일본어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면접을 스터디원들하고 할 때 종료 후에 시험 끝나고 요거 면접을 먼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험 결과 나오고 나서는 실현을 바로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나눠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앞쪽에서 많이 미리 좀 해놨고 그에 비해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험이 다가오기 직전까지 이 실현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면접이라든지 실현은 우리가 일본어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그 전에 회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원 가기 좀 여의치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전화 일본어 같은 거 하시면서 계속 일본어로 말하는 스피치 연습을 꼭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같이 스터디를 했던 분들을 보니까 스피치 능력이 안 되니까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미리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저만의 합격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수이면서 대학원을 병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많이 절실한 느낌을 느끼면서 합격을 하기를 많이 바랐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1차 시험은 손으로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손이 기억하는 시험을 하도록 정말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만의 노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책도 있고 여기 뭐 실현했던 그런 것도 있고 다 교육학이라든지 다 손으로 썼던 이렇게 보시면은 있는데 1차 시험은 인출이 우리가 손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많이 쓰고 또 인출하기 반드시 쉽도록 그런 인풋을 차곡차곡 넣는 공부 방법을 습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만의 노트를 꼭 이렇게 파일 처리라든지 A4 백지에다가 항상 그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구조화를 하면은 더욱더 쉽게 인출이 됩니다. 저희가 그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할 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이게 끄집어낼 때도 되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할 때도 차곡차곡 넣어야지 이게 또 나올 때도 되게 쉽게 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구조화하는 정리를 하시는 습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출이 용이한 구조화. 네, 저는 딱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나만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너무 많잖아요. 정리했던 게 이걸 다 들고 시험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그 파일로 딱 요것만 저는 가져갔습니다. 이렇게만 시험장에 가져가서 시험장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기억이 안 났던 부분, 조금 어려워했던 부분만 찾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시험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간편하게 구조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는 내용이라고 한번 눈으로 한번 훅 훑어보지 말고 반드시 손으로 써서 내가 알고 있더라도 한번 써보고 되짚어보고 이랬던 내용이지라고 한번 이해를 하고 반드시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봤던 참고 서적인데요. 일단 먼저 JLPT 같은 경우에는 저는 N1 문법책이 있는데 요거 봤고 그 다음에 단어는 일본어 신화공에서 나온 복화 15,000 요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 교육론은 이렇게 기본 용어 사전이랑 그 신하지메 때노 니혼고 교육구 요거랑 그 다음에 베이식 니혼고 교육구 그다음에 요코 와카르 시리즈도 봤습니다. 문학사는 요거 한 권 봤고요. 그 다음에 문화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니혼노 시키다리라고 해가지고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세시풍속이라든지 여러 연중 행사, 일본인들이 지켜야 되는 예절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요거 한 권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정, 일본의 안에 있는 여러 그런 관련된 이슈들, 사회 문화라든지 일본 어떤 스포츠 이런 게 다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거 한 권 보시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어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코 와카르 시리즈 음성 어휘를 봤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오리 이사오 책 다들 아시죠? 그 아타라시 니혼고가 그入門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또 대학원에서도 봤고 그다음에 핸드북 아까 말씀드린 핸드북은 사전처럼 활용해서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문법 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코 와카르 시리즈 보면은 조금 알기 쉽게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 책 일본 어학 입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 책을 좀 좋아합니다. 요 책이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수업했던 책인데 마침 집에 있어가지고 요 책 가지고 많이 좀 문학을 조금 문법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다 빨간 책이시고 그 다음에 요 책은 책인데 요건 이제 제가 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중간에 한번 교생을 가야 돼가지고 교생 갔을 때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읽었던 책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어학 입문책, 그다음에 그 일본 내에서 시행되는 일본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이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출제 시험도 한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기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교육론 같은 내용 같은 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의미용법 같은 거는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본어 문형 사전이라고 하는 또 한국어판도 있습니다. 요거를 찾아보시면서
그 뜻이 어떤 뜻인지 한번 일본 의미용법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초수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 경력도 없었고 제대로 된 어떤 시험 준비를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 멘탈 관리, 나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라는 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절실함 덕분에 합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해진 루틴으로 항상 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또 대학원도 다니고 임용 노량진 다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어서 루틴이 없었는데 그래도 저만의 루틴을 찾아서 월화수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노량진, 밤에는 대학원을 갖고 이제 학원을 가지 않는 날에는 스터디를 만나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또 저만의 시간을 가져서 항상 스터디 카페에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역시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쉬거나 꼭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루틴에 넣어서 일주일 정해진 루틴대로 꼭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끼니는 절대 거르지 않았습니다. 공부한다는 핑계로 밥을 안 드시거나 조금 뭐 오래 앉아있다고 해서 밥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식사는 꼭 거르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뇌가 가장 그 에너지 영양을 많이 쓰잖아요. 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꼭 끼니는 거르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부한다는 핑계로 잠도 많이 안 자고 계속 공부만 하실 수도 있는데 잠은 꼭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이제 공부를 꼭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휴식을 좀 많이 안 취했다가 몇 번 너무 크게 아파가지고 좀 많이 후회를 했는데 일주일 7일 중에 못해도 하루 정도는 꼭 쉬거나 나는 너무 하루 쉬는 게 너무 아깝다 그러면은 0.5일이라도 반나절 정도는 좀 집에서 쉬시면서 리프레시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가 학원에 휴강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또 혼자 정리하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인근 교외에 있는 나들이를 한번 좀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마음도 좀 뭔가 힐링되고 리프레시 되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렇게 멘탈과 체력을 관리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격 수기를 통하게 되었고 초수이면서 저도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뭐 여러 가지 병행하시는 분들도 저를 보시면서 꼭 합격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합격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